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은요, 야, 이거 올 봄에 서울 국제 모빌리티 쇼에서 만났던 바로 토레스 바탕의 전기차 토레스 EVX입니다. 지금 저희 건너편에 카페가 있는데 벌써부터 캐롤을 틀어놓으셨어요. 부쩍 추워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야 드디어 이 차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KG에 인수가 됐잖아요. 원래 쌍용차였는데. 그러는 와중에 토레스로 한번 싹 대박을 쳤죠. 그러면서 티볼리 이후로 상당히 오랜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중국의 비아디와 같이 협업을 해서 토레스 바탕의 전기차를 만든다. 사실 우리가 중국이라고 하면은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 우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레스 EVX를 타보면서 과연 탈만한 차량인지 충분한 상품성 가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사실 오늘 행사예요. 시승 행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 말씀드리진 못한 점, 그래서 후루룩 훑고 지나갈 거라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토레스 EVX는 기존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에 비해서 전면부 인상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다른 브랜드의 내연기관 차를 바탕으로 만든 전기차를 보면요, 부분 변경에 가깝게 디자인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돈이잖아요. EVX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아예 새롭게 디자인을 만든 점, 회사가 다시 부응을 했고 이 EVX로 인기를 다시 이끌어 나가야 되는 시점에서 기존의 내연기관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좀 굳은 의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레스 내연기관과 토레스 EVX 어떤 부분이 다른가 하면은요, 일단은 전형적인 부분 변경의 느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보닛이라든가 팬더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되 전동화 모델로 오면서 사실 램프의 두께를 얇게 가져가는 게 있죠. LED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윗부분의 주간 주행등을 보시면은 상당히 얇게 일자형으로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토레스 내연기관은 오프로더적인 느낌의 라이트가 들어가고 지프를 따라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기는 했지만 갈라놨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전기차의 새로운 느낌으로 디자인을 재해석한 걸 볼 수가 있죠.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있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막아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분이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영리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일자형 LED 램프는 사실 현대에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느낌하고 너무 비슷해질 수 있는 거를 기존의 토레스 내연기관이 가지고 있던 그런 오프로더적인 느낌을 도트 느낌으로, 네, 이렇게 끊음으로써 다른 느낌으로 가져갔다. 시퀀셜 타입 아까 전에 비상등 들어간 거 보셨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가 있고요. 이 사이로 살짝 홈이 있는데 그것도 에어 커튼으로 막아놨어. 지금은 닫혀져 있는데 어느 정도 열을 받으면 열릴 겁니다. 아, 신경 많이 썼구나 라는 생각 들고 이 밑으로도 공기가 좀 지나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KG 모빌리티가 토레스를 내놓으면서 이 건곤 감리를 브랜드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적인 요소에도 건공감리의 느낌을 재해석한 부분이 있고요. 기존 토레스에는 여기에 헤드라이트가 있었는데 일자형 DRL로 넘어가면서 램프류는 전부 다 이 아래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켜져 있는 이거는 하향등이고요. 이제 상향등 키면 이 밑에 램프가 들어오겠죠. 램프의 크기가 좀 작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야간의 시인성이 어떨지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네, 법규적으로 어느 정도 통과는 해야 되니까. 토레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오프로더적인 마초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계승을 하면서도 전기차적인 디자인적인 요소를 상당히 잘 가져갔다. 팬더 부분도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륜 기반의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구가 요 앞부분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건공감리 문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충전구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이 꼬여가지고 닫을 때 조금 불편하긴 한데 플라스틱 선이 조금 더 굵거나 그래서 꼬이지 않게 하면은 아마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휠은 18인치예요. 이게 토레스 EVX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휠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게 20인치 휠이 있죠. 제일 높은 트림에서도 이 기본형 휠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20인치짜리 휠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양이거든요. 전기차는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행 가는 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휠 사이즈를 좀 작은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상위 트림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휠 사이즈가 그냥 커졌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는 오너분들도 좀 있었는데, 토레스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현명하게 가져간 것 같아요. 20인치 못 내고 싶으면은 돈 조금만 추가해서 옵션으로 하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약간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클래딩 쪽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토레스랑 디자인 똑같게 가져갑니다. 부분 변경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측면 쪽에서는 바뀔 수 있는 게 많이 없고요. 조금 인상이 바뀐 거라고 하면은, 원래 이 C필러 사이에 가니시가 알루미늄 색깔 같은 스틸 느낌의 색상이 들어가 있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로 인상을 바꾼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바꾸니까 사실 측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되게 아이콘 같은 요소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는 아무래도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뭐 더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그 안에서도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은 한 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모델은 이쪽까지 리어램프에 빨간색 선이 들어왔었는데, 여기서 아예 딱 끊고 이 전체를 건곤 감리의 곤자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짧기 때문에 앞에처럼 뭐 시퀀셜 타입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토레스 내연기관에서도 볼 수 있었던 스페어 타이어를 시각화한 것과 같은 디자인적인 요소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다만 레터링만 뒤에 EVX가 크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까지 이런 알루미늄 느낌의 파츠가 올라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밑에만 깔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차별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전동식으로 이렇게 트렁크 열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토레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쌍용 로고 적혀져 있었다가 KG 모빌리티 풀로 이렇게 적혀 있다가 드디어 KGM, 이게 앞으로 모든 KG 모빌리티 차량에 들어갈 레터링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부분 변경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잘했다, 깔끔하게 잘했고 전기차의 느낌도 상당히 잘 살렸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인테리어 공간 한 번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도 기존의 토레스와는 뭔가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부분은 인테리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토레스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이 일단은 눈에 띄거든요. 제일 크게 변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디스플레이 부분. 내연기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은 계기판이 들어가 있었고 별도로 플로팅 타입으로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에 공조 디스플레이가 별도로 있었어요. 공조 디스플레이를 작동을 시키면은 센터 디스플레이랑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은 공조 디스플레이 뭐하러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에서 다 하면 되잖아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전기차로 왔기 때문에 기어 노브 아랫부분에 상당히 큰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공조 디스플레이를 과감하게 삭제하고 센터 디스플레이에다가 공조 부분을 이식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 아랫부분이 상당히 쾌적하고 넓어 보이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 마치 센터 콘솔이 공중에 떠 있는 것과 같은 디자인적인 좀 기교를 부렸다. KG가 원래 이런 기교 진짜 못 부렸거든요. 이런 감성적인 거 진짜 못하던 회사였는데 어마무시한 발전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눈에 띕니다. 12.3인치, 12.3인치 그러면은 사실 디스플레이의 크기라든가 배치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현대기아에서 한 번쯤 봤었던 부품을 공급받는 업체가 같은 곳인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살짝 꺾여 있는데 뭐 사실 저는 이게 둥그렇게 말려 있으면 조금 보기 더 이쁜 거지,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계기판이 12.3인치 큰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원래 되게 얇은 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토레스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도 깎여 있었거든요. 계기판이 작으니까 얇으니까 크게 상관이 없었지만은 지금은 계기판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개선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쌍용이란다. KG 모빌리티의 차량들, 특히 최근에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이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달려져 있는
이 볼륨 조절 장치를 제외하면은 차량 대시보드 내에서 인포테인먼트의 볼륨을 조절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물리적인 버튼이나 다이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운드를 줄이려고 하면은 센터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내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볼륨을 조절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위에 아무런 바가 없어. 잡아 당기면은 뭔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그래픽이 없었단 말이에요. 토레스를 탈 때도 직관적이지 못했다고 좀 뭐라고 했었고, 렉스턴을 탔을 때 이거 아직도 안 고쳤네. 드디어 생겼다는 거. 이 조그만한 바 하나 딱 넣음으로 인해서 이거 내리면 뭔가 상호작용이 발생하겠구나 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토레스 내연 기관들에도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긴 한데요, 드디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앱 커넥티드 기능이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유선 앱 커넥트라는 그 한계가 있긴 한데 그래도 드디어 적용됐다는 게 어딥니까? 네. 소재 같은 것들도 보면은 막 그렇게 좋은 소재는 아니에요. 뭔가 필름을 좀 덧붙인 것 같은데 감성적인 패턴이 있는 내장재를 사용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위에 부분은 다 우레탄 폼인 것 같은데 마치 가죽인 것처럼 스티칭을 이렇게 박아놓은 부분들, 도어 트림 쪽 같은 데 보면은 패브릭 같은 소재를 사용을 했거든요. 에어벤트의 디자인도 살짝 달라졌죠. 약간 광이 나는 세라믹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의 내장재로 둘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밑으로 에어벤트가 지나가는 거 보이고, 도어 트림의 이 스테인리스 소재 같은 데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었네요. 소재를 엄청나게 다양한 거를 썼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100% 조화롭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살짝 튀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거는 기존의 케이지에서는 못하던 거거든요. 약간 좀 대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괜히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블랙보다는 이 색상이 되게 산뜻하고 이쁜 것 같아요. 글로브 박스 크기 무난하고요. 센터 콘솔 박스도 제법 좀 깊은 느낌이 있고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업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조그식의 기어 노브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위치나 이런 것들이 기어 조작할 때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전기차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는 이 밑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헤드룸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들을 좀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토레스이기 때문에 헤드룸에 대한 걱정?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일단은 주먹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대신에 느껴지는 단점이라고 하면은 시트의 방석 부분이 조금 짧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전장을 보면은 상당히 긴데 휠 베이스는 좀 짜리몽땅하단 말이에요. 소형차로 분류되는 코나 이런 차와 좀 비슷한 휠 베이스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차는 전고가 높잖아요. 시트의 높이가 낮으면은 발을 멀리 뻗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트가 높으면은 발을 앞으로 좀 덜 뻗어도 되잖아요. 전고를 높임으로써 공간의 이득을 나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인 건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차량을 설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시트가 전반적으로 방석이 조금 짧게 느껴지는 부분은 있어요. 몸을 지지해주는 양쪽의 볼스터나 이런 것들의 느낌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은요, 왼쪽에 있는 큰 숫자가 주행 가능 거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큰 숫자가 속도입니다. 현대기아 차량들 타보신 분들은 대부분 속도가 왼쪽에 있고 주행 가능 거리가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사물을 인지를 할 때 왼쪽부터 훑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왼쪽에다가 보통 넣거든요. 반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살짝 어색한 느낌이 있는 건데, 그거는 둘째 치더라도 가속 페달을 밟아서 모터가 파워 쪽이다, 발을 떼서 회생 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부드럽게 다이얼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이 살짝 끊김이 있네요. 디스플레이 상에 보시면은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은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움을 가질 수 있겠네요. 잠깐 음악 한 번만 들어볼까요? 렉스턴 시승할 때 지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인피니티 프리미엄 오디오 사운드도 삭제한 그냥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세팅한 오디오가 들어가 있었는데, 토레스 EVX 전기차도 나올 건데 오디오는 좋은 걸 써야 된다, 전기차에서는 이 인포테인먼트의 역할이 되게 크기 때문에 오디오 줘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걱정이 담긴 얘기를 했었거든요.
See us in the hallway, go chiquita, dale, spicy up like chili, chili. 네, 오디오는 좀 아쉽네요. 네, 역시나 쿵쿵 쳐주는 느낌은 있지만은 좀 전반적으로 약한 느낌이 있고 음의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프리미엄 오디오는 옵션으로 돌려두면은 고객한테 그만큼 비용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브랜드사에서 세팅을 또 다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또 KG 모빌리티의 미래 포트폴리오 중에서 전기차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오디오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주행 중에 1열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드렸고요. 이제 2열 공간 한번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운전하던 시트 그대로 냅뒀고요. 제 앞에 레그룸이 하나, 두 개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코란도를 기반으로 좀 개발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레그룸 자체는 막 그렇게 넓지 않다는 부분은 있는데 천장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헤드룸이 하나, 둘, 레그룸도 주먹 두 개, 헤드룸도 주먹 두 개. 리클라이닝이 되는 각도 자체는 이거 하나.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릴렉스하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등받이 각도가 좀 눕혀져 있는 편입니다. 안전벨트가 왜 이렇게 자꾸 씹히냐? 약간 디테일한 것들은 아직까지 케이지가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눕히면은 네, 한 이 정도까지 돼서 두 단계로까지 조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편의 장비 보면은요, 2열을 위한 에어벤트가 이렇게 달려져 있고요. USB-C 타입 단자 2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내연기관 토레스에서 못 봤었던 것 같은데 테이블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홈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컵홀더로 사용을 하고요. 아니 KG가 이런 세심한 옵션을 구사할 줄이야. 시트백 포켓 같은 경우에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 근데 이게 이거 너무 어떤 브랜드에서 봤던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기아에서 봤던 것 같은데 옷걸이형 헤드레스트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수동식 선쉐이드도 달려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앞에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우레탄 폼 같은 걸로 폭신폭신하게 해놓은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색만 똑같고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마감해놨고요. 뭐 단단한 플라스틱. 센터 암레스트 내리면은 이렇게 컵홀더 2개 있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이나 그런 것은 있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급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트렁크 모습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은 일단 바닥에 정리함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세차용품이라든가 그런 것들 넣기에 공간 나름 나쁘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 구시대적 유물 같은 쌍용 모터스 저게 뭘까요? 트렁크 바닥 양 옆으로 해서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되게 센스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이 되면요, 이쪽에 이런 밴드를 하나가 덧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뭔가 세워놓고 싶은 짐이 있는데 흔들리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이 밴드에다가 고정할 수 있다는 거죠. 12V 아울렛 같은 거, 네,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라고 하면요, 이 차량 V12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충전구 쪽에 이제 V12 커넥터를 꽂아 놓으면은 외부로 전기를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작 실내에는 220V 단자가 없어. 우리 V12 가지고 어떤 전자장비 이만큼 쓸 수 있어요 라는 자료 같은 것도 다 전달을 해 주셨거든요. 전기장판도 제법 오래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내부에 220V 단자가 없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워요. 안쪽을 가릴 수 있는 트렁크 러기지 선반이 있는데요, 눌러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빼가지고 어디다가 차량 내에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는 거.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별도의 레버라든가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저 시트 등받이 부분에 레버 보이시죠? 2열에 가셔서 당겨 주셔야 된다는 점. 이 정도의 공간이 발생합니다. 토레스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이 천장 공간이 정말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허리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천장에 머리가 좀 닿거든요. 이 세그먼트에서는 상당히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닥하고 이 2열 시트 사이에 턱 같은 게 조금 있어서 배기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 안 배기게 하려면은 뭐 매트 같은 거를 좀 하나 까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간 자체는 뭐 차박하거나 그러기에 나쁘지는 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머리가 살짝 이 시트 바깥쪽으로 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좀 연장할 수 있게끔 하면은 차박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KG 모빌리티 쪽에서도 이렇게 차량 안에서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을 해서 차량 안쪽에서
파워 테일게이트를 열 수 있는 레버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부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트렁크 있느냐? 자, 보닛을 열어보면은 가스 리프트식의 보닛 들어간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트렁크 입구 같은 덮개가 있는데 볼트로 빡세게 조여놓은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워셔액이라든가 이런 오일류들 좀 보충할 수 있는 이런 거 있고요. 트렁크는 없는 걸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주행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KG 쪽에서는 이거를 중형 SUV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장만 놓고 보면은 그래요. 전장하고 전고만 놓고 보면은 그런데 휠베이스라든가 파워트레인의 세팅을 보면은 사실 중형보다는 이 소형 전기차들, 그러니까 우리 현대 기아의 코나 EV라든가 니로 EV 그쪽하고 다소 비슷한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차량에는 73kW 시대의 배터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3원계 배터리 아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적용이 되었고요. 사실 뭐 비아리랑 협업을 했다, 중국산 LFP 배터리를 넣었다 라고 하면은 되게 안 좋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KG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유럽의 우리가 명차라고 부르던 브랜드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KG 같은 경우에는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는 업체잖아요. 자체적으로 주도해서 기술을 막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가 됐든 손을 잡아서 같이 뭔가를 개발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만든다는 거, 저는 이게 무작정 까대고 나쁘다고 할 만한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LFP 배터리를 넣었다는 사실 자체도 요즘에 전기차의 판매량이 상당히 급감을 하고 있는데, 전기차의 차량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얼리 어답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돈을 들여서 이미 전기차를 어느 정도 살 대로 샀고, 그런 분들이 이 시장에서 쫙 빠져나갔을 때 이 비싼 차를 구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아의 레이 EV 같은 저렴한 전기차들이 상당히 판매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LFP 배터리를 넣은 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레이 EV처럼 아주 작은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LFP 배터리라고 하면은 이 저온인 상황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 효율성 자체가 확 떨어진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작은 아이들일수록 그것에 대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건데, 얘는 그래도 73kWh라는 제법 큰 배터리 용량을 담고 있어서 상온에서는 433kW, 그리고 동기 이제쯤 저온인 상황에서는 333kW대를 갈 수가 있거든요.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디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나와주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충전 여건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단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배터리 열 관리, 특히 이 배터리가 아주 냉간인 상태에서 갑자기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얘가 효율이 안 나요. 어느 정도 열이 올라야지 얘도 효율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부터 배터리 컨디셔닝이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8도, 영상 8도서부터 배터리 컨디셔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사양밖에 없어요. 자칭 오프로더의 명가라고 얘기하는 KG 모빌리티의 차량에 싱글 모터가 들어갔다라는 게 조금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이 207마력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소형 전기차라고 하는 코나라든가 니로와 거의 비슷한 출력이 나와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대 토크가 조금 높더라고요. 코나 EV랑 니로 EV가 26kg 포스미터인데 이 차량의 최대 토크가 35점 몇 kg 포스미터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주행하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상태고요.
현재 시속 거의 한 90km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가속 페달 한번 끝까지 좀 깊게 눌러 보겠습니다. 네, 결코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아주 넉넉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싱글 모터로서는 상당히 무난한 가속 성능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참고로 이렇게 위에서 내리면은 요 왼쪽에 있는데, 근데 누르면은 여기에서 뭘로 바뀌었는지 안 보여. 계기판에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이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시속 90km에서 악셀레이터를 끝까지 밟아보면은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속감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습니다. 노멀 모드일 때만 해도 회생제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일상 주행에 있어서 가치쯤 있는, 그래서 가속 페달이 조금 묵직한 느낌이었는데,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자마자 그런 가속 페달의 저항감 같은 게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네, 성능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하게 나가준다 라는 느낌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 모드도 있습니다. 가속 페달이 뭐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회생제동이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 현대기아에서 봤던 것처럼 패들 시프트 형태로 스티어링 휠에 뒤에 붙어 있는데요. 회생제동의 양을 조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2, 레벨 3, 레벨 3에서는 제법 묵직하게 잡히는데, 근데 이게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자마자 팍 하고 먹히는 게 아니라 점층적으로 먹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는 현대기아에서도 약간 점층적으로 먹히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점층적인 느낌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을 뗐을 때 회생제동이 왜 안 먹히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좀 강하게 먹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회생제동이 참고로 레벨 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끄는 것도 가능해요. 제 생각에는 레벨 2가 가장 무난하고 잘 맞지 않을까, 좀 무난한 세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KG 모빌리티도 회생제동에 제법 많이 신경을 쓴 티가 납니다. 이것도 스마트 모드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의 약간 아이페달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회생제동을 길게 누르니까 스마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전방 차량과의 거리라든가 도로의 제한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회생제동이 먹힌다고 합니다. 아까 전엔 좀 고속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눌러 밟았을 때 어떤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봤잖아요. 저속인 상황에서 어떤 모습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신호가 바뀌면 한번 풀악셀로 치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아무런 소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차 시에 앞에 모터 있는 쪽에서 전기 관련된 소음 같은 것들이 조금 많이 유입이 되는 편이기는 하네요. 뭐 많이라고 해봤자 사실 전기 관련 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말인 상황이었고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가속 페달을 한번 끝까지 밟아봤는데요. 약간의 휠 스핀이 날 정도 타이어 마찰음이 끼깃 들려왔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이 전륜구동 전기차다 보니까 이 앞부분이 좀 들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접지 쪽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물론 내연기관차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아주 빠른 발진력이지만은 다른 동급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뭐 그냥 쏘쏘 무난한 편이다. 전기차다 보니까 파워트레인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그런 것들이 좀 없잖아요. 근데 차량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박시한 디자인이고, 그 다음에 전고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조금 들어오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애초에 이 차량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운전자가 이전 좀 감수를 하고 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잠깐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기어 노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그식 기어 노브 많이 씁니다. 근데 KG 거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파킹 버튼이 따로 있기는 한데 이 기어 노브의 순서가 우리가 보통 PRND잖아요. 그래서 P는 버튼식으로 냅두고 파킹을 해제하면은 뉴트럴, 중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를 한번 밀면은 리버스, 후진, 뒤로 한 번만 밀면은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는 파킹을 해제하면은 RNPD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한 번만 당기면은 드라이브로 들어가는데, 파킹에 있는 상태에서 위로 한 번 밀잖아요. 중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파킹되어 있는 상태에서 후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길게 이렇게 눌러주거나 아니면은 2번 따닥 해줘야 돼요. 여태까지 겪었던 다른 조그식 기어노브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체 세팅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레스 내연기관의 움직임,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량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전고도 좀 높은 SUV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티어링 휠을 조금 틀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급하게. 네, 조금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롤도 있고, 네, 스티어링 휠을 한 이 정도만 틀어도 리어가 살짝 불안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케이지가 이 부분까지는 아직 따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SUV, 특히 전고가 높은 SUV를 타면서 운동 성능이 막 엄청 좋아야 되고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크나큰 결정적인 요소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무래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조금 더 중요한 요소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승차감은 좋을 것 같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회생제동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감속이 되기는 하죠. 근데 그거를 고려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제동 성능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좀 깊게 눌러줘야지 제동이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브레이크 한 번만 세게 밟아보겠습니다. 네, 이 제동이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약간의 노즈다이브 피칭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강력한 느낌으로 제동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아까 전에 롤이라든가 그런 것도 보셨겠지만 나는 하체 세팅이 좀 단단하면서도 다이내믹한 운전 재미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차량은 상극인 걸로, 지금까지 국도를 주행하면서 좀 잔진동 같은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을 좀 덧대서 그 부분만 살짝 불쑥 올라와 있다거나 그런 경험들은 좀 해봤거든요. 아직 뭐 과속방지턱을 만나거나 그러진 못했지만은 되게 부드러운 하체 세팅을 갖고 있어서 승차감적인 요소로서도 크게 적용하는 것 같기는 해요. 방금 전에 노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어요. 도로 포장도 좀 다시 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저분한 노면의 환경이었고, 감속하라고 요철로 살짝 알려주는 그런 구간 지나갔는데 이런 잔진동은 지워버리는 수준? 일반적인 도심 환경에서 만날 수 있을 만한 요철들은 많이 지워주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붙은 상태에서는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전달을 해주는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아주 물렁물렁하다거나 물침대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교각의 이음새라든가 이런 부분 지나갈 때에도 확실하게 정보 전달을 하고, 맨홀 뚜껑이나 이런 데 밟을 때는 또 승차감이 약간 탄탄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 롤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의 느낌과는 다르게 말이죠. 확실히 부드러운 쪽에 승차감 셋업이 맞춰져 있긴 한데 출렁거리는 승차감은 만들지 않으려고 중간에서 어느 정도 타협점을 본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공되어 있는 것처럼 구멍 뽕뽕뽕뽕 있는 그런 바닥인데 차체를 통해서 막 크게 올려준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특히 시트 쪽으로 전달되는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자, 과속방지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느낌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근데 이 차로 넘어봤을 때 그렇게 느낌이 나쁘지 않거든요. 저기 앞에 또 플라스틱 과속방지턱 있죠. 넘어보면은 확실히 저속에서는 부드럽게 셋업한 것이 느껴지네요. 아직까지 제가 이 녀석의 승차감을 완벽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살짝 부드러운 성향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또 나중에 시승할 수 있을 때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에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거든요. 아, 이거를 켜야 되는구나. 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켰다고 해서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같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또 왼쪽에 있네요. 이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줘야지 작동이 됩니다. 잠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놔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거든요. 횡풍이. 그래서 스티어링 휠이 되게 열심히 조작 중인데 스티어링 휠을 잡으러 경고가 떴죠. 정전식은 아니고요. 토크 감응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횡풍이 다 상당히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선 중앙을 아주 예쁘게 잘 잡고 가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스티어링 휠이 되게 열심히 나름 차선 중앙을 유지시켜 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등급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 차선 변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기아의 HDA2에 들어가는 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시연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작동이 안 돼서 그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간 간격을 제일 붙여놨기 때문에 사실 감속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급하게 해준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제법 괜찮은 성능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에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PD분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딸을 얻은 한 집안의 이제 가장인데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인데 어떤 차를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더라고요. 폴스타를 처음에 얘기를 하셨는데 아기들은 이제 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원체 많잖아요. 할인에 좀 한마디로 혹했던 거죠. 차라리 그럴 거면은 EGMP 플랫폼의 전기차로 가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EGMP 플랫폼의 전기차들은 지금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좀 세다. 딱 때마침 저는 이 차가 떠오르더라고요. 충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낮은 가격으로 어느 정도의 공간성도 가지고 있는 차로서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아마 베스트 초이스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승해보고 알려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니치 마켓을 잘 노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현대기아 전기차 상당히 잘 만듭니다. 제가 탈 때마다 늘상 칭찬을 해요. 물론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이 있어요. 현대기아에 비해서 운동 성능, 특히 하체 운동 성능은 많이 부족해요. 어쨌든 간에 현대기아의 그 전기차들, 코나 EV, 니로 EV 이런 차량들은 3원계 배터리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이 가격적으로는 저렴하지만 불리한 요소를 가지고는 있죠. 충전을 자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대신에 좀 짐 공간을 원하고 어느 정도의 편의 장비도 가지고 싶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추천드리고 싶은 전기차입니다. 물론 그 추천한다라는 범주 안에는 내가 운전을 얌전히 할 것, 칼치기 하고 다니는 분들은 이 차 타면은 큰일 나고요. 위험하고요. 차는 나한테 이동수단이다, 운송수단이다. 근데 크고 넓으면서 가격은 조금 부담되지 않는 전기차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 사세요. 제가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가 비아디, 그러니까 중국 업체랑 같이 협업을 했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크기, 그러면서도 이 정도의 상품성,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주행 가는 거리도 어느 정도 확보한 저렴한 전기차라고 하면은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아니 나는 그래도 중국산 배터리 못 믿어 라고 하시면은 뭐 별 수 없죠. 다른 차량을 구매를 하시거나 나름 KG 모빌리티의 어마무시한 배터리에 대한 이 자신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배터리 보증 기간이 10년 100만 킬로인 거 아세요? 배터리로 말썽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처럼 많은 자동차들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와중에 이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됐다라는 점이 저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패키징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트림이 2개밖에 없습니다. 저가형 모델이 있고 고급형 모델이 있는데 그 급을 나누는 기준이 에이다스의 안전장비라는 게 조금 킹받긴 하는데 가격 차이가 200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옵션 추가한다고 생각하고 넣으면은 풀옵션으로 타고 다녀도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 아니긴 해요. 가격대를 생각해보면은 이 차는 부족한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긴 하지만은 뭐 그래 이 정도 가격에 라고 수긍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피디님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